자, 다음 문제 13번이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갈게. 지금 뭐 지구가 탄생이 했고, 뭐 오존층 형성이 됐고, 뭐 시조새가 출현을 했고, 속시신물이 번성했고. 자, 일단은 지구의 탄생은 안 볼 거고, 내가 오존층 형성과 시조새 출현과 속시신물의 번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다면,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안 할게. 자, 고생대에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최근이죠. 신생대.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일단 오존층 형성은 언제 됐냐면, 성캄브리아도 좀 적긴 해야겠다.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남세균이 출현을 했죠. 근데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맞죠? 기억 잘하고 있네. 광합성을 하니까 우리가 뭐 오존층이 형성이 이제 성캄브리아 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산소가 아무리 있다고 하든 한들 성캄브리아 때 남세균이 산소를 뻥뻥뻥 이렇게 해서 공기 중에 많이 만들어다 한들 그 시대 때 절대로 얘네가 오존이 되진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오존이 되기 때문에 고생대 때 산소가 뭐가 되는 상황? 오존이 되는 상황. 그래서 고생대 때 오존이 형성된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 형성이다, 이거는 고생대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생대는요, 보통 공룡이 많이 출현하는 시대로서 공룡도 있고요, 시조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조새도 공룡의 어떤 약간 좀 이렇게 변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조새 출현, 중생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시와 거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자, 잘 들어주세요. 자, 거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속시가입니다. 왜냐면 거시는 얘기했지만 시가 자기 자손인데, 그 자기 자손을 겉에다가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시였다가 좀 더 진화가 된 다음에 하면은 속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생대 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요, 거시가 어떻게 됐을까? 출현입니다. 맞죠? 거시가 출현이 되었다. 괜찮죠? 중생대 때는 거시가 건성을 그렇지. 거시가 건성이 됨과 동시에 이제 속시가 출현하였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거시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에 이제 속시가 빼끔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거시가 제일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이기려고 얘가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신생대가 되면은 거시가 이제 아예 없어진다. 아예 없어진다기보다는 번성이 이제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생대 때는 이제야 드디어 속시가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제 번성과 출현 번성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시와 속시에 대한 그런 지문만 따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보자마자 신생대라고 볼 수가 있겠다. 괜찮죠? 그러면 어차피 과거 순서로 쭉 온 거기 때문에 얘기했겠지만 이게 분명 성캄브리아 시대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점점 가면 갈수록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 보고 길다, A가 길다, 당연하지. 초반이니까 당연히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 보게 되면 판게아. 야, 판게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판게아는요, 고생대 말기입니다. 판게아는 고생대 말기가 되겠다. 판게아는 고생대 말기 때. 판게아 꼭 기억해주세요. 기간도 말기라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대 말기 때 모든 대륙 자체가 하나로 뭉쳐서 초대륙인 판게아가 생성됨으로써 해양 동물이 살 수 있는 경계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의 멸종이 굉장히 대멸종이 되는 상황에 사건이 펼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판기한은 비기간에 형성되었다. 비기간이죠. 자, 봐봐요. 이거 되게 애매한데 비기간이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가는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고생대 말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비기간에 형성되었다라는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 이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쌤, 고생대 말기 때면 고생대 안에인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자체 기간은 없지만 그래도 기간을 본다면은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가는 거는 이거 말기라고 봐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좀 논란이 좀 있었을 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말기는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가는 거. 그럼 C는 중생대, 신생대 넘어갔으니까 C는 중생대 말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맞고요. 자, 삼엽충이라는 건 고생대에 들어가죠. 야, 고생대 인기 많네요. 뭐가 많다. 핫하네요, 얘. 삼엽충이 고생대 때죠. 그래서 시기간은 말같이 던소리겠어. 중생대인데. 그래서 틀리게 되니까 최종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14번도 이제 방금 했던 13번이랑 거의 뭐 유사한 문제인데, 자,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시대부를 좀 나타내 볼 건데, 길이 자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이거 애들이 이 부분을 읽지도 않고서, 쌤, 뭔가 잘못됐어요! 이 말같이 듣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이제 뺨 떠고 맞는 거죠. 그래서 성칸부리아 시대의 가장 긴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긴 거는 C가 되겠죠? 이게 고생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A가 중생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이제 신생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오존층이 형성된다. 오존층에 대한 일단 키워드가 됐다. 오존층에 대한 키워드는요, 무조건 고생대에 해당이 됩니다. 성칸부리아 시대는 계속 얘기하지만 산소가 이제야 막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가 성칸부리아고, 그것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오존층이 이제 고생대에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틀리게 되고 기억은 전부 다 제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요, 포유류에 대해서 쌤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 자, 포유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는요, 각각의 어떤 종류들의 생물들이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내가 성칸부리아 시대 때는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딱하지 않은 애들, 물렁물렁한 애들, 뭐 남세균도 있겠고, 남세균은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맞죠? 에디아카 동물. 그렇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 얘기하겠죠. 자, C 같은 경우는 고생대인데요. 삼엽충도 있고 방추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생겨먹은 놈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중생대죠. 중생대는 주라기 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파충류의 시대, 그렇지. 파충류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주세 포함해서. 자, 근데 B는요, 포유류의 시대, 그렇지. 시대로 우리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유류가 번성한 거는 B시대가 맞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신생대의 어떤 배경 자체가 아이스 에이지라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니은이 없는 5번은 제껴주시면 되겠고요. 쌤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D라는 건 성칸부리아 시대로서 딱딱한 껍질이 없기 때문에 지각 변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본인들이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화석이 잘 발견이 되질 않아요. 생물수도 굉장히 적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드물게 발견됐다 그럼 보자마자 성칸부리아 시대 D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D도 틀리게 되면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리를 보시면 D 시대에는 생명체가 주로 바다에서, 그렇지, 바다에서 생겼죠. 이때부터는 오존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주로 바다가 아니라 육지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기는 바다가 되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주로 생활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이 문제는 삼엽충과 산호가 나오면 무조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표준 화석과 그 다음에 시상 화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쌤이 외우라고 했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이걸 표시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자, 표시라고 외우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건 시환. 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요, 딱 두 가지예요. 시대와 환경이에요.
자, 표준화석은 표시로서 외우신다면 시대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요 시대가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환경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시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기간 자체,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엽충을 좀 예시를 든다면 삼엽충은 우리가 고생대 때 살았던 생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삼엽충이 고생대 때 태어나서 고생대 끝에서 아예 다 전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짧아야 돼. 굉장히 빨리 죽어야 돼. 빨리 돌아가셔야 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석에 있다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짧다. 시간이 짧다라기보다는 좀 빨리 죽어야 된다? 맞죠? 빨리 죽어야 된다. 사는 시간이 짧으셔야겠죠. 그렇죠. 아니 뭐 수명이라고 할까? 수명? 수명이 짧다. 수명이 굉장히 짧다.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죠. 분포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 별거 없어요. 자, 고생대에 삼엽충이라는 생물이 살고 있었는데 고생대라는 시기 때 예를 들어 이 삼엽충이 인천에만 살았어. 그러면 인천에만 있어. 인천에만 여기 있어. 다른 데 없어. 그러면 삼엽충은 고생대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를 대표한다는 얘기는 모든 전 지역에 다 살고 있어야 되는 게 대표자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분표 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이게 나중에 그래프로 분명히 나오기도 해요. 가끔씩. 뭐 이쪽이 분포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수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를 분포 면적이 높고 수명이 짧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시상화석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수명이 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됩니다. 분포 면적이 좁아야 돼요. 알겠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환경에 좀 예민한 친구라서 일단은 인천에만 살아야 돼. 아니면 대구에만 살아야 돼. 대구는 분지라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만 사는 생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환경에 예민한 친구들은 그 지역의 환경에만 영향을 받는 녀석이기 때문에 거기만 살아야 돼. 그래야 환경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분포면이 짧아야 돼요. 수명은 굉장히 길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 살아요. 그 환경에 적응을 했던 생물 자체가 1년만 살면은 그 환경에 적응했다고 말 못하죠. 적응을 못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몇십 년 동안 살아야 그래도 그 환경에 적응 잘하고 있었네. 그래서 얘는 수명이 좀 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포면이 짧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 니은 이렇게 써놓고선 기억 니은을 시사 표준 이렇게 구분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표준화석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생대, 성칸무리아, 중생대, 신생대 때 나오는 그런 생물들 있죠?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뭐 환경에 예민한 녀석인 이런 산호 같은 녀석 있죠? 이 산호가 거의 대표적으로 나올 거니까 얘만 외워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산호는요 언제 나오나요? 어디서 사나요? 바다, 얕은 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삼엽충과 산호가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시대를 대표한다. 그래서 표시니까 표준화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환경에 대한 시상화석이 되겠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서식하였다라고 되는데 공통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엽충 있죠? 삼엽충 어디서 살았을까? 바다에서 살았어. 선생님, 그러면 삼엽충도 환경 아닌가요? 그거는 환경이라고 말 안 합니다.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이거 환경이 아니야. 바다가 환경이면 좀 애매하지 않냐? 야, 바다에 사는 게 다 같은 환경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살았다 자체가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바다에서 둘 다 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지질, 시대를 구분하였다. 시대 구분한 건 표시니까 표준만 가능하다. 공통점은 되지 않는다. 그럼 니은이 틀리게 되니까 정답은 1번밖에 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쉬웠던 문제죠. 자, 디귿 보시면 특정 지역
에서만이니까 분포 면적이 좁다는 얘기고, 맞죠? 분포 면적이 좁다는 얘기고, 심지어 오래 살았다, 수명도 길어야 되는 시상 화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는 표준과 시상을 구분하지는 않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것도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저 지도. 지도래. 약간 이 그래프. 자, 보통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져 있고요. 보통은 이게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가나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생물 과의 수가 좀 많아지는 요 구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엉덩이 같이 나오는 부분. 이걸 성칸부리아 아닙니다. 알겠죠? 얘는 무조건 고생대예요. 알겠죠? 고생대입니다. 성칸부리아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안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고생대예요. 고생대. 성칸부리아 절대 아니야. 생물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자, 고생대와 중생대가 넘어가는 시기는 쌤이 말했지만 조생대 말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가로 표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많았던 게 뚝 하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대멸종입니다. 대멸종은 총 몇 번? 5번이 있습니다. 대멸종은 전체적으로 몇 번 있었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5번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대멸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판게아 형성에 의해서 언제? 고생대 말기, 봄할 때 이제 판게아 형성이 되면서 쌤이 아까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해양생물 있죠? 육상동물 아니에요. 해양생물입니다. 해양생물이 대거 확 떨어졌습니다. 맞죠? 다이다이 하셨습니다. 그것만 좀 아셔도 무관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봤을 때 마지막 시간이 언제야? 신생대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 다양성은 신생대 때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보셔도 사실 그냥 머릿속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봐도 상관없고. 맞죠? 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중생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짓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이런 거 쌤이 얘기한 적 있다. 화산 폭발이 되게 되면 화산 폭발이 됐었을 그 시기 때는 굉장히 살았던 그 생물들이 좋지 않아요. 위험하잖아. 맞지? 그런데 아쉽게도 화산 폭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땅이 되게 비옥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들은 굉장히 이득을 보는 시기가 되는 거야. 그것처럼 이렇게 대멸종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생물한테는 좋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살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멸종은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서 여기 보시면 대멸종이 한번 1호가 나왔더니 그대로 쫙 뻗고 올라갔어. 보이시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전 다르잖아. 약간 거의 뭐 주식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 그렇지. 그렇게 본다라는 거다. 그래서 대멸종은요, 그런 좋은 기회로 우리가 판단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는 5번의 대멸종의 멸종의 규가 가장 같다. 쌤이 말했던 게 이거죠. 대표적인 대멸종 5번 중에 판게아, 고생대, 말기 때 일어난 게 가장 큰, 규모가 가장 큰 대멸종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변이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생 3명이 맨날 얘기하죠. 아주 친근한 친구들이에요. 자, 지금 참새와 독수리의 부리 모양이 다르다. 자, 지금 부리의 모양이 다른 거는 변이이시다. 변이는요, 그냥 생김새다. 생김새가 다른 걸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 너와 나의 생김새 다른 것처럼 변이다. 우리도 변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학생은 똑똑한 친구. 자, 생물은 먹이나 서식 공간 등의 환경에 적응하여 지내한다. 자, 뭐 먹이나 서식 공간의 환경에라는 거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건 적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맞춰서 진화를 한다라는 비록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죠. 자, C가 멍청한 친구죠. 자, C는 굉장히 보수적인 친구다. 진화는 항상 과학에서 always가 들어가면 거의 틀리기 마련입니다.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이 말이 이제 C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야, 진화는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태화. 아닙니다. 태화하기도 합니다. 태화도 진화라고 할 수. 맞아, 태화도 지나는 거야. 좀 모양이 생김새가 바뀌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C는요 되게 무식한 친구예요. 맞죠? 좋은 것만 지나다, 좋은 것만 지난다. 태화는 것도 진화의 일종이다. 그래서 C는 멍청이.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고 공통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지금 이런 문제인데, 자, 돌연변이와 이제 유성생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요 그런 거야.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녀석이 나온 거야. 그게 돌연변이야. 갑자기 생뚱맞은 생김새를 가진 녀석이 나온 거지. 자, 이런 거야. 호랑이야. 정상적인 호랑인데 갑자기 새끼를 깠는데 그 새끼가 이상한 말이? 그 새끼가 색깔이 이상하게 하얀색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엄마 호랑이 아빠 호랑이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네 아빠를 찾아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어쨌든 돌연변이는 갑작스럽게 나오는 새로운 생김새. 그게 돌연변이. 말 그대로 돌연이야. 돌연이 갑작스럽게 라는 그런 국어적인 표현이고 변이자 그러니까 그 생김새. 갑작스러운 생김새. 이런 느낌이에요. 돌연, 갑작, 변이, 생김새. 갑작스러운 생김새. 자, 그러면 유성생식은요. 엄마와 아빠, 오케이? 각 정자와 난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녀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자녀는 엄마를 닮기도 하고 아빠를 닮기도 하는 게 유성생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한 예시에 대해서 내가 뭘 얘기할 거냐면 유정란, 무정란 들어봤죠? 이것은 계란이야. 계란이야, 계란. 계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정란은요, 난자, 정자 두 개가 만난 계란이에요. 그러니까 유정란은요, 니네가 유정란의 계란을 살 수 있는데 좀 가격이 좀 비싸. 유정란은요, 정자와 난자가 이미 수정이 된 계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무정란은요, 수정이 되지 않은 계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정란을 먹어보면은 그런 한번 경험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정란 가지고 병아리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온도를 높이면 병아리 태어나게 할 수 있다. 병아리 태어나게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정란을 사서 그 기계에다가 놓고선 그 기계가 뭐냐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계란을 굴려주거든요. 그걸 팔아요, 인터넷에서. 그 유정란을 사다가 그 부화기에다가 이렇게 유정란을 올리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거기서 병아리가 깨고 나와요. 병아리 갖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정란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무정란 해가지고 하면 죽었다 깨도 태어나잖아요. 100일이 되든 1000일이 되든 네가 한 5년을 지나든 안 태어납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은요, 말 그대로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된다.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가 조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연변이는 왜 태어났을까? 갑작스러운 DNA의 변화가 생긴 거야. 갑작스러운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면 변화가 생긴 걸로 가지고 있는 백호가 있다 쳐. 그러면 얘가 새끼를 까면 그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무슨 말이냐? 돌연변이도 유성생식도 에브리바디 싹 다 DNA하고 관련되어 있는 유전적 변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를 보시면 정상인 개체가 있는 호랑이에서 갑작스러운 새끼가 태어났다. 이것이 돌연변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검은색과 흰색이 짝짓기해서 얼룩무늬가 태어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유성생식. 어쨌든 이거 둘 다 DNA하고 관련되어 있다. 유전적 변이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가의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DNA가 바뀌었는데 전달이 왜 안 됩니까? 되기는 합니다만. 자,
니은 보겠습니다. 그럼 기억 틀리고요. 자, 니은 보시면 간은 유전물질의 변화가 일어난 형성이다. 쌤이 방금 설명했죠? 돌연변이는 유전자에 갑작스럽게 변이가 생겨서 생김새가 달라진 게 돌연변이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디귿을 보시면 나, 유성, 생식은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이 돼서 자손이 전달된다. 그래서 엄마개와 아빠개가 짝짓기에서 태어나는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짝짓기 계속해서 애기를 짜자자자 100마리가 난다 쳐. 다 달라요. 생긴 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김새가 다 달라요. 엄마 아빠 막 애매하게 닮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당연히 맞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되게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 다 두 가지야. 병 자체가 두 가지인데 말라리아라고 말라리아하고 그 다음에 적혈구 빈혈증 이 둘의 관계만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기본 지식이죠. 가장 기본 지식인데요. 말라리아라는 어떤 원충이 있어요. 원충이라고 하는데 이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에 살아요. 적혈구에 살고 있어요. 적혈구가 집이야. 사람의 적혈구 안에서 살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가장 특징이 이제 뭐냐면 말라리아는 정상 적혈구에 사는구나. 정상 적혈구에 기생한다 라고 일단 기본 정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둘 다 질병이야. 질병인데 말라리아라는 병이 좀 더 위험한지 아니면 적혈구 빈혈증이 좀 더 위험한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말라리아가 좀 더 위험합니다. 말라리아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위험도가 더 크다. 말라리아 안 걸리는 게 좋아. 차라리 변이점 걸리는 게 낫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그림에 대한 바로 그냥 해석을 해주면 이런 겁니다. 적혈구 빈혈증 걸린 지역은요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 요 결과를 도출해도 상관없다. 저 그림을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 조건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런 거야.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면 말라리아가 잘 안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적혈구 빈혈증에 걸렸다는 얘기는 정상 적혈구가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비정상인데 말라리아가 살 수 있을까? 못 살죠.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안 걸린다 보시면 돼요.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면 적혈구가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못 산다고. 원래는 적혈구에서 살아. 정상 적혈구에. 그런데 못 산다고. 얘네가 살 수가 없다고. 에이, 집도 그지 같은데 못 살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예 뭐 안 걸려 말라리아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요 기본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보자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니까 비정상 적혈구를 갖고 있겠네.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말라리아가 많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상하잖아. 적혈구가 비정상인데 말라리아가 어떻게 사냐고. 집 자체가 비정상인데, 안 그래?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은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했단 얘기는 빈혈증이 없단 얘기야. 아시겠죠? 자,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의 비율이 높다. 맞을까요?
난무한 적혈구 빈혈증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적혈구 자체가 비정상인데 어떻게 발생합니까? 니은도 틀린 게 되는 거지, 안 그러니?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도 풀 수 있다라는 거다. 그럼 디귿 볼까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은 일단 적혈구가 비정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하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불리합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네요. 일반적으로는 병이잖아. 그건 맞지. 그건 맞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한 건 맞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야. 디귿은 좀 말이 좀 이렇게 장난질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 2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갈라파고스 군도 제도의 어떤 한 섬에서 일어나는 자연 선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보기를 풀려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하죠.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자연 선택에 대해서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자, 자연 선택에서 우리가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려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 맞죠? 자, 순서에서 가장 첫 번째는요, 변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다른 녀석들이 진짜 많아야 돼. 확률적으로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뭐 다양한 변이. 자, 다양한 변이를 좀 뭐 교과서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도 나오냐면 대량 생산. 생산이란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자손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맞죠? 굉장히 많이 자손을 낳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을 해야죠. 거기서 생존 경쟁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맞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게 되면은 그 살아남은 녀석이 자연적으로 선택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놈이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동물로 진화를 한 거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다. 순서는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 자연 선택은 우리가 또 두 번째 좀 너네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올바른 길로 자연 선택이 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겠다. 퇴화되는 것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선택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어떻게 보면 무난하다. 무조건 올바른 건 아니다. 방향이 일정한 방향이 아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른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지 말고 이건 좀 유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순서가 안 나올 수는 없죠. 맨날 나오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된 상태가 뭐가 있냐면요, 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리 모양이 다양한 핀치가 살았다.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먼저 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녀석들이 싸워야 돼요. 아주 그냥 머리째 쥐어박고 막 싸워야 됩니다. 생존 경쟁이 있어야겠죠. 자, 생존 경쟁을 보호하니까 여기 써있죠? 경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가 두 번째가 되니까 얘도 이때 맞겠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파이트에서 이긴 녀석이 자연적으로 선택되었다.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다. 많이 살아남았다.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많이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저 녀석들이 자연적으로 선택받았다. 이게 3번이 되겠다. 그리고 결국 유전자 전달되었다는 진화됐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얘가 네 번째. 정답은 1번.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보시겠죠. 맞죠? 자, 2번. 다과정에서 자연선택 일어났다. 자, 세 번째가 자연선택입니다. 세 번째 다가 되겠죠? 다과정 자연선택. 니은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되겠다는 얘기고, 디귿은요, 먹이가 주로 나무 속의 곤충인 섬에서도 항상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피처 많이 살아. 자, 일단은 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다면 부리가 두꺼우면 엄청나게 크고 강한 씨앗을 먹고 있다는 얘기고요. 부리가 작은 거는 부드러운 것들을 먹고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틀린 게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적인 영향. 일단은 종관계에서 가깝고 먼 관계를 따져서 생물을 분류하게 되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니은 경쟁이 기반인 거 맞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맞죠? 그러니까 사회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일단 기억과 니은은 무조건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제껴놓고 생각을 하자. 이 디귿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옹호라는 얘기는 인정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인종차별도 진화론에 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생존 경쟁이니까. 어쨌든 경쟁에 관련된 건 다 진화론이에요. 그럼 인종차별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식민지 지배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진화론에 의해서 경쟁 자체가 인정이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옹호하지 않았다는 말은 틀리죠. 옹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에 의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인종차별과 식민지 지배를 우리 입장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우린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진화론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 식민지 지배는 당연한 거다. 왜? 경쟁이니까. 인종차별도 당연한 거다. 자연적으로 경쟁이니까 당연한 거다. 옹호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게 되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그래프냐, 그래프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산업혁명이 있고 대기오염이 규제가 됐어. 그러면 이 간격이 딱 3개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산업혁명 전이고 이건 산업혁명 후고 그 다음에 오염을 규제하고 나서부터야.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사실 그래프를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대기가 오염이 되면 나무 자체가 까무잡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꺼멓게 돼요. 대기가 오염됐으니까 이게 더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을 가진 후추나방, 즉 검은색 후추나방은 자연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흰색은 눈에 보여, 뚜렷하게. 그래서 새한테 잡아 먹힌다고. 알겠죠? 근데 대기오염이 규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 공기가 깨끗해지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반대로 검은색 나방이 눈에 잘 띄고 흰색 나방이 눈에 잘 안 띄는 거야. 그래서 반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걸 볼 필요 없고요. 이거 안 봐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피식률은 설명을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먹힌다. 포식은 잡아 먹고 피식은 잡아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잡아 먹히냐, 지금 그 얘기야. 색깔로 봤을 때 산업혁명 이후니까 산업혁명 이후에는 검정색 후추나방이 잘 살아있고 흰색이 잡아 먹히는 거니까 흰색 후추나방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기억은 흰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검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규제를 하게 되면 지금 누가 살아남기 좋으냐면 이게 흰색이 살아남기 좋겠죠? 대기가 깨끗해지니까 흰색이 잘 안 보일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4번은 진화가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기의 변화 때문에 후추나방이 이제 진화의 어떻게 색깔에 대한 진화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